안녕하십니까. 에듀학문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4회차 공존행동기계 기능사 동영상 복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영상을 보고 갈로 1에서 갈로 3 항에 알맞은 답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레드램프만 점등이 되죠. 자, 그 상태에서 PB 백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레드램프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레드램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부저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린램프가 켜집니다. 그리고 PB 백색 버튼을 눌렀다 손을 떼는 거죠. 눌렀다 손을 떼더라도 부저가 ON, 그린램프가 ON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PB 적색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저 꺼지고 그린램프 꺼지고 레드램프는 그냥 켜져서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레드램프는 스위치 동작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켜져 있는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PB 녹색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YL이 점등하게 돼요. 옐로우 램프가 점등하고 레드램프 역시 그냥 계속 켜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PB 녹색도 마찬가지죠. 손을 눌렀다 떼더라도 자기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PB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레드램프만 켜져 있는 상태, 나머지는 다 오프된 상태가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해당 영상을 보고 여기 보기에 보이는 회로에 괄로 1번, 2번, 3번에 자, 보기 중에 알맞은 걸 골라서 넣으시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제 앞에서 영상들 보신 분들은 쉽게 찾으실 거예요. 하나하나씩 되짚어 봅시다. 자, 영상에서는 처음에 차단기를 올리고요. 차단기를 올리면은 요게 B접점, 그리고 밑에는 접점이 없기 때문에 전원이 들어가면서 요 레드램프가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차단기 올리면 레드램프가 켜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죠. 여기 위에 접점이 없으니까. 자, 그 상태에서 첫 번째 동작이 PB 백색 버튼을 누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PB 백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부저에서 소리가 나고 그린램프가 켜졌습니다. 그러면 요 회로도에서 찾아보면 되죠. 회로도상에서 부저 여기 있고 그린램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부저와 그린램프와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 2번이 뭐가 돼요? PB 백색 버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적어 둘게요. 자, 요 갈로 2번이 PB 100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PB 백색을 눌렀다 떼더라도 어때요? 여기 MC2번 전원 여기 자기 유지 접점 있기 때문에 눌렀다 떼더라도 부저가 소리가 나고 그린램프도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레드램프 더 말할 것도 없죠. 접점 없으니까 계속 켜져 있는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적색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색 버튼은 뭐가 돼요? 여기에 있는 B접점 스위치, 그래서 얘를 탁 눌러버리면 전체적으로 전원이 끊어져 버리니까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갈로 3번이 뭡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PB 적색이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PB 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당연히 하나밖에 없죠. 이 녀석이 PB 녹색 버튼이 되겠구나. 자, 그래서 PB 녹을 딱 누르게 되면 접점이 붙으면서 전원이 들어가서 YL이 켜지게 된다라는 거죠. 레드램프는 그냥 계속 켜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PB 적색을 탁 누르게 되면은 원위치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YL이 꺼지고 레드램프가 그냥 계속 켜져 있는 상태. 근데 여러분들 동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PB 적색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으로 누르는 순간에는 레드램프가 꺼졌다가 다시 손을 떼면은 레드램프가 켜져요. 여러분들 동영상 자세히 보시면 그도 그럴 것이 왜요? PB 스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고 만약에 적색 버튼 저 오프 스위치가 밑에 어디 있었다. 그러면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탁 눌러버리면 뒤쪽에 전원이 모두 차단되죠. 그러니까 누르는 순간에는 레드램프가 꺼져 있는 거고 다시 손을 떼게 되면 전기가 통하니까 다시 불이 들어오는 형태가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접점들이 전부 떨어졌다 붙으니까 뭐 MC1의 전원이나 MC2의 전원이 끊어지면서 요 A 접점들이 다시 원위치하면서 다 끊어지는 시스템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왕 하는 거 제가 요거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회로도상에서 처음에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만약에 밑에 라인을 아웃라인이라고 하고 위에 라인을 인라인이라고 해봅시다. 요거는 뭐 정하기 나름입니다. 뭐 밑에를 인, 위에를 아웃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저는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상 보시다 보면 가끔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 가끔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기로 치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어차피 제가 시퀀스 기초 강의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 정도 지금 21년도 회차를 보고 계신다면 앞에 있는 영상은 다 보셨다라고 간주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전원이 일단 차단기 올렸으니까 이렇게 쭉 들어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는 이미 전원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위쪽은 어때요? 요게 B접점이니까 통과해요.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일단은 레드램프가 ON 하게 되는 겁니다. 차단기 올렸을 때. 그 다음 나머지 접점들은 뭐예요? A접점들이죠. 전부 A접점들이기 때문에 레드램프만 ON 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B 백색 버튼을 눌렀죠. 영상에서는. 그러면 PB 백색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요 스위치 A접점이 붙으면서 전원이 통하죠. 요게 B접점이니까 또 통합니다. 그래서 MC2가 ON 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여기 전기가 다 들어가니까 부저도 ON, 그린램프도 ON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MC2 전원 들어갔으니까 요 A접점이 붙을 거예요. 이렇게 붙으면서 이쪽으로 전원이 들어오니 제가 손을 눌렀다가 딱 떼더라도 이쪽으로 통하면서 자기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B 백색을 눌렀을 때 부저가 소리가 나고요. 그린램프 ON하고 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켜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MC2 작동했기 때문에 요 MC2의 B접점이 탁 떨어져 버리겠죠. 그럼 요 접점의 역할은 뭘까요? 인터록입니다. 인터록. 그죠? 그래서 이쪽에 백색 스위치 쪽에 회로가 동작할 때는 요 옐로우 램프 녹색 버튼입니다. 녹색 버튼 쪽의 회로는 운전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왜 그러냐면은 MC1, MC2가 단순히 마그네틱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모터, 정회전 또는 역회전 이렇게 설정돼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역회전 중에는 정회전 스위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정회전 중에는 역회전 스위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동시에 들어가 버리면 쇼트가 난다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록 접점을 하나 심어 두는 겁니다. MC2 동작할 때는 이쪽 회로는 동작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PB 적색 딱 눌러버리면 요거 B접점이니까 차단 탁 되면서 전체적으로 전원이 오프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자, 원래대로 되돌려 볼게요. 그래서 요거 A접점 떨어지고 요것도 A접점 떨어지고 요 상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다시 원래대로 다 오프한 겁니다. 자, 그냥 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PB 녹색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A접점이 이렇게 붙으니까 들어가고 요 B접점이죠. 통하고 그럼 MC1이 ON 하게 되고 YL이 켜지는 겁니다. 레드램프는 변함없죠.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MC1과 관련된 접점, 요 A접점은 붙어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요거 손을 눌렀다가 떼더라도 전원이 이렇게 통하니까 그대로 자기 유지됩니다. YL이 계속 켜진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MC1의 B접점. 그럼 요거 어떻게 될까? 이 전원 들어갔으니까 B접점은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차단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요 녹색 버튼 쪽 회로가 동작할 때 MC1의 B접점에 의해서 이쪽은 인터록 되는 겁니다. 즉 정회전할 때는 역회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적색 버튼 누르면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하고요.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됩니까? 자, 갈로 1번부터 순서대로 PB 녹, 그 다음 2번은 PB 백, 그 다음에 3번은 PB 적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알맞은 회로를 찾으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초에 차단기를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토글 스위치를 온 방향으로 탁 올리는 거죠. 그러면 온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레드 램프가 점등하고 동시에 부저도 빽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토글이 온 하면은 레드 램프랑 부저가 동시에 동작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오프 하면은 원래대로 조용해지는 겁니다. 다 꺼져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영상을 보고 해당 영상과 알맞은 회로를 찾으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일단 가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번 회로를 이렇게 그려뒀는데 요 가번 회로를 해석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가입니다. 가.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러면 최초에 이렇게 놓고 해당 회로에서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일단은 아웃라인 쪽에 전원이 다 쭉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라인 쪽에도 전원이 이렇게 들어올 건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일단은 A 접점입니다. 물론 토글 스위치는 A 접점의 개념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끔 그냥 둘 다 A 접점이라고 합시다. 그냥 꺼진 상태예요. 토글 스위치 현재 오프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차단기를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어요. 자, 그 상태에서 토글 스위치를 ON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토글 스위치가 이렇게 붙으면서 전원이 통하죠. 통하면서 MC ON 하게 되고 레드램프 ON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MC 전원이 ON 했으니까 요 A 접점이 탁 붙어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면서 부저를 ON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램프가 ON 되어서 유지가 될 거고 부저가 마찬가지 소리가 나죠. ON 돼서 빽 거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토글 스위치라는 녀석은 셀렉트 스위치와 작동 원리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선택 스위치처럼 똑딱똑딱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프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눌렀다, 올렸다라는 거는 ON으로 제가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환해서 쓴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요게 붙어 있으면 떨어지면 오프고 똑딱이 내린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ON이 되는 겁니다. 즉, 요 토글 스위치는 자기 유지 접점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지 혼자 붙어서 유지되고 떨어져서 유지가 되니까. 자, 그래서 다른 만약에 이게 앞에서 토글 나왔을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PBS다 라고 하면은 여기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MCA 접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MC가 ON 하면서 얘가 붙어가지고 자기 유지되면서 얘가 눌렀다가 PBS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이쪽으로 전원이 통하는데, 자, 해당 문제와 같이 요 스위치가 푸시 버튼 스위치가 아니고요. 누름 버튼 스위치 아닙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 아니고 토글 스위치에는 요게 그냥 온, 오프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붙어서 제가 올리면은 붙어서 유지되는 거고 제가 내리면은 떨어져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 혼자. 그러니 옆에 자기 유지 접점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회로는 엄청나게 간출하죠. 요 토글 스위치가 있을 때는 자기 유지 접점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간출하게 보일 겁니다. 자, 어쨌든 해당 요 문제에서는 토글 스위치 ON 했을 때 레드 램프랑 부저가 동시에 동작해야 되니까 답은 가 회로가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나 회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자, 제가 나 회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나 회로 같은 경우는 뭐가 달라요? 나 회로는 요 MC의 접점이 B 접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동작하냐 하면은 최초에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은 부저가 ON 하겠죠. 얘들은 그냥 꺼져 있다 치고 차단기만 올리면은 아웃라인에서 전원 들어오고요. 인라인에서 전원 들어와서 B접점이니까 통과하죠. 그래서 차단기만 올리면 부저가 빽 하고 울립니다. 그 상태에서 토글 스위치 오프였는데 제가 ON으로 바꾸면 이렇게 탁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전원이 들어가고 MC ON 하게 되고 레드 램프는 켜져요. 자, 근데 MC 전원이 ON 했기 때문에 이 B접점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차단돼 버립니다. 그러니 부저는 오프하게 돼요. 즉, 나 회로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 올렸을 때 부저 올리다가 토글 스위치 ON 하게 되면 레드 램프는 켜지고 부저는 꺼져버려요. 반대로 움직이죠. 그리고 오프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회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는 요 MC가 A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이렇게 열려있다 치면은. 그래야지 가회로처럼 요게 ON하면 같이 ON하니까 답은 가회로가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의 장치는 냉각탑이다. 이 장치에서 쿨링 어프로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뭐 사실상 영상 안 봐도 되겠지만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직교류형 냉각탑의 뭐 외부와 내부 모습을 보여준 것 뿐입니다. 근데 영상과 관계없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문제 보시면 다음 영상의 장치는 냉각탑이다. 이미 명칭은 줬죠. 그리고 이 장치에서 쿨링 어프로치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쿨링 어프로치가 아니고 쿨링 레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요 내용을 설명해 드릴 때 쿨링 레인지가 나왔기 때문에 쿨링 어프로치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같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나온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냉각탑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냉각탑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요 냉각탑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순행식 응축기에 사용을 하는 장치가 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냉동장치라 함은 압축, 그리고 응축, 팽창, 증발기가 이렇게 4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 그냥 가정용 소형 에어컨 냉동장치다라고 하면은 소형 에어컨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 응축기 쪽에 팬이 붙어 있죠. 팬이 붙어 있어서 여기 이제 실외기가 됩니다. 자, 그럼 실외에 설치해서 팬을 돌려가지고 실외에 있는 공기랑 내부에 있는 코일을 열교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에 처음에 토출된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가 요 외부에 있는 공기랑 열교환하면서 나갈 때 뭐가 돼요? 액체 냉매로 바뀐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공냉식일 때 팬을 설치하는 거고, 순행식 응축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팬이 없습니다. 일단 요 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순행식 응축기로 제가 바꿔 그려볼게요. 자, 요게 응축기 중에 쉘 앤 튜브식 응축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요 쉘 앤 튜브식 응축기 안에는 처음에 이제 토출된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가 요 쉘 안에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상태에서 외부에 냉각탑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냉각탑. 요걸 줄여서 CT라고도 불러요. 쿨링 타워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냉각탑에서 냉각수를 재생시켜서 여기 쉘 안에 코일 형태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튜브라고 할게요. 쉘 앤 코일하고 또 헷갈리니까. 그래서 요 쉘 통이라고 하고요. 쉘하고 냉각수 배관, 요게 이제 튜브가 되겠죠. 관이니까 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통을 쉘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쉘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색 배관을 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튜브. 그래서 쉘 앤 튜브식 응축기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요 냉각수 배관 안에는 냉각수라는 게 들었습니다. 물인데 냉각수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냉각수 온도가 예를 들어서 한 10도씨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요게 이제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요 냉매를 냉각시키기 때문에 냉각수. 그리고 요 파란 배관은 냉각수가 순환하기 때문에 냉각수 배관.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요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가 뭐 예를 들어 온도가 한 80도씨 정도 되는 고온고압의 기체가 쉘 내부를 통과한다 라고 했을 때 10도씨짜리 냉각수랑 열교환을 하겠죠. 그럼 80도씨가 10도씨랑 열교환하니까 온도가 확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한 예를 들어서 40도씨 정도 확 떨어졌다. 온도가 확 떨어졌다. 그러면 냉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냉매가 응축하는 온도가 뭐 예를 들어 한 50도씨 정도 된다라고 치면 40도씨까지만 온도를 내려도 충분히 응축을 하겠죠. 그래서 요 80도씨 냉매가 온도가 떨어지면서 액화해가지고 나갈 때는 액체 냉매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냉매의 온도는 떨어질 텐데 냉각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냉각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고온에 80도씨 냉매랑 열교환해버리면 냉각수는 10도씨였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나올 때는 뭐 한 30도씨 정도 온도가 확 올라가서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요 30도씨 그대로 쓰기에는 좀 곤란하겠죠. 좀 곤란하다 보니까 이거를 재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재생시킨다라는 말을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재생시킨다 뭐예요? 이 온도를 낮춰준다라는 뜻입니다. 30도씨 온도를 10도씨로 낮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재생시키기 위해서 요 냉각탑을 설치한 건데 냉각탑의 구조는 위에는 팬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고압용 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량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요 팬을 돌리게 되면 하부에는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공기 입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돌아가면서 공기를 하단에서 이렇게 흡입해서 위로 불어 올려버려요. 이런 식으로 불어 올려버려. 그러면 냉각수 예를 들어 30도씨 냉각수다. 이 열을 어떻게 이렇게 확 방출시켜 버리는 거죠. 위쪽으로 방출시킵니다. 그리고 팬뿐만 아니고 밑에는 물통이 있어요. 물통. 여기 안에 뭐 예를 들어 냉수가 있다. 그래서 냉수라고 쓰는 이유는 냉각수랑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냉수 그냥 차가운 물입니다. 차가운 물. 냉각수도 차가운 물인데 냉각수는 냉매를 식힐 때 사용하는 냉각수 배관을 순환하는 게 냉각수가 되는 거고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쓰는 냉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노즐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즐로 연결을 해요. 그리고 펌프를 순환시키면 차가운 냉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뜨거운 냉각수를 식혀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냉수의 방향이 밑으로 떨어지고요. 공기의 방향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돼요? 대향유형 냉각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영상에서는 직교류형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단순하게 원리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직교류형 냉각탑은 이전 강의들에서 한번 다룬 적 있죠. 그래서 이전 강의들 보셨으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어쨌든 요건 제가 그리기 좋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냉수를 이용하고 공기를 이용해서 냉각수를 식혀요. 요거를 냉각수를 재생시킨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게 기본적인 냉각탑의 원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게 뭐냐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냉각탑이란 말이에요. 냉각탑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냉각탑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쪽이 뭐예요? 입구 배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쪽이 출구 배관이 되는 겁니다. 요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상태로 두고 쿨링 레인지가 뭔지부터 알아봅시다. 자, 쿨링 레인지라는 게 있어요. 자, 쿨링 레인지를 공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쿨링 레인지는 냉각수 입구 온도 빼기 냉각수 출구 온도. 자, 그래서 요 쿨링 레인지라는 거는 단순 비교합니다. 단순 비교하게 되면 냉각수 입구 출구 온도 차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전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 말고 이전 문제에서는 똑같은 영상을 보여주고 다음 영상은 냉각탑이다. 냉각탑에서 냉각수 입 출구 온도차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쿨링 레인지였는데 그렇다면 쿨링 레인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입구 온도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입구 온도 30도씨죠. 그래서 30도씨 빼기 냉각수 출구 온도는 요겁니다. 10도씨. 그래서 10도씨 빼면 얼마가 돼요? 요게 20도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냉각수를 식혔는데 10도씨가 나오는 게 아니고 20도씨가 나왔다라고 쳐봅시다. 재생을 시켰는데도 20도씨까지밖에 안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입구 온도는 똑같아 30도씨인데 빼기 출구 온도 20도씨죠. 그러면 쿨링 레인지는 얼마가 나옵니까? 10도씨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상 이거 도시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쿨링 레인지는 결국은 뭡니까? 쿨링 레인지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출구 온도만 보시면 알죠? 자, 여기서 볼까요? 출구 온도 10도씨가 좋아요? 20도씨가 좋아요? 당연히 더 많이 식힌 10도씨가 낫죠. 이거 응축기를 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 자, 출구 온도 딱 보면은 요게 더 좋은 거네. 그러니 쿨링 레인지는 높을수록 효율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냉각탑 용량을 결정하기도 한다라고 했죠. 냉각탑 용량을 산정하기도 하는데 자, 냉각탑 능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냉각탑 능력. 요거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습니까? G 곱하기 쿨링 레인지 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은 쿨링 레인지가 냉각수 입구 출구 온도고요. 이게 쿨링 레인지가 높을수록 냉각탑 능력이 좋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여기서 G라는 건 뭐냐면은 냉각 수량입니다. 냉각 수량.
그래서 쿨링 레인지가 좋을수록 냉각 능력이 좋은 거니까 여기에다 냉각 수량만 곱하면 결국은 냉각탑의 능력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왕 보는 거 이것도 같이 봅시다. 냉각 수량 곱하기 쿨링 레인지 하게 되면은 냉각탑의 능력이 나오는구나. 제가 해설에 정리해 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쿨링 어프로치는 뭐냐? 자, 쿨링 어프로치. 자, 쿨링 어프로치는 무엇을 뜻하느냐? 일단은 적어 드릴게요. 요거는 냉각수 출구 온도 빼기 입구 공기의 숙구 온도. 자, 요거를 쿨링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니까 좀 어려운데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입구 공기 숙구 온도라는 게 뭐냐면은 공기가 들어오는 요 입구 있죠?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데 요렇게 들어오는 요 입구 공기의 숙구 온도입니다. 그래서 냉각탑 능력 산정할 때는 숙구 온도를 기준으로 해요. 건고 온도를 기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여름철에 건고 온도가 낮아요? 숙구 온도가 낮아요? 당연히 숙구 온도가 낮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물로도 식히고 공기로도 식힐 때 당연히 공기의 숙구 온도를 기준으로 숙구 온도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구 공기의 숙구 온도, 건고 온도 아니에요. 숙구 온도가 기준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숙구 온도까지 더 낮출 수 있다. 건고 온도보다 숙구 온도가 낮으니까 숙구 온도까지 더 낮출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상태로 두고 쿨링 어프로치를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입구 공기 숙구 온도를 정해야 되겠죠. 입구 공기 숙구 온도가 10도씨, 20도씨 같으면 요 낮은 온도보다 더 낮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 비교하려면 요게 한 8도씨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숙구 온도보다 더 낮게는 온도를 못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냉각수 온도가 10도씨 정도 된다라는 소리는 외부 공기 온도가 10도씨보다는 낮아야 돼. 낮아야지만 이게 10도씨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상태로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냉각수 출구 온도가 만약에 10도씨인 경우에는 입구 공기 숙구 온도 8도씨니까 어프로치 얼마? 2가 나옵니다. 그리고 냉각수 출구 온도 20도씨일 때는 마찬가지 8을 빼게 되면은 요게 어프로치가 1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출구 냉각수의 온도만 단순 비교하면 20도씨보다 10도씨가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거죠. 더 온도를 낮출수록 효율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요 출구 온도만 비교하면 10도씨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쿨링 어프로치의 값이 낮을수록 효율이 더 좋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화살표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죠? 제가 앞에다 표시할게요. 쿨링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이 클수록 좋아요. 왜? 냉각탑의 능력이랑 비례할 테니까. 그 다음에 쿨링 어프로치는 외부 공기의 습구 온도랑 비교를 한 값이기 때문에 어프로치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왜 또 낮을수록 좋냐? 공기 습구 온도만큼 온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울수록, 가깝다라는 말이 그 값이 작아진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효율이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도 나왔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쿨링 레인지는 냉각수 입출구 온도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냉각탑의 능력은 요게 냉각 수량입니다. 냉각 수량의 쿨링 레인지를 곱한 값입니다. 그리고 쿨링 어프로치는 냉각수 출구온도, 여기 출구온도 빼기 공기입니다. 공기. 입구 공기인데 습구 온도가 기준이라 했어요. 습구 온도가 더 낮으니까. 그래서 습구 온도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3번 문제 답은 저는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게 아무래도 주관식 문제다 보니까 주관식 문제에 답에 알맞게 제가 정리한 건데, 냉각수 출구 온도와 입구 공기 숙구 온도차 요렇게 정리했어요. 냉각수 출구 온도와 입구 공기 숙구 온도차 요렇게 정리했고요.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기억 안 나시면 그냥 공식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감독관 분들이 보고 이 사람이 요거 의미를 아는구나 요렇게 판단이 되면 정답 또는 부분 점수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요 공식 그냥 그대로 적으셔도 되고요. 가능하면은 주관식 답으로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시험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에 냉각수 출구 온도와 입구 공기의 숙구 온도 차 이렇게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공구 중 라 공구의 이름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가번은 플라이어, 그 다음에 나번은 롱노즈 플라이어, 그 다음에 다번은 니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번은 뭡니까?
파이프 렌치가 되겠죠. 그래서 4번 문제의 답은 파이프 렌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작업자가 하고 있는 이음 방법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우선은 동간에 확간을 해서 동간끼리 용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 가스 용접인데 그냥 용접 이음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좀 찝찝하신 분들은 갈로 해가지고 용접할 때 쓰는 용접봉의 종류가 뭐 있습니까? 동간끼리 용접할 때는 은납 용접봉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용접 이음 갈로 해서 은납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실제 시험장의 문제에서는 배관 그 출구 쪽에다가 질소 퍼지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소 퍼지라는 게 뭐냐면은 용접 시에 배관 내부에 불순물이 체류하지 않게끔 해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질소를 연결해가지고 호스를 이용해서 연결 딱 해서 질소 퍼지 하면서 용접 이음 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질소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에 담았다라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용접 이음 갈로 해서 은납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아래 질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문제도 이전에 한번 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치출구의 명칭은 아네모스테령. 치출구가 되고요. 그래서 뭐 치출구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출구. 요게 동그라미 1번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치출구 주위가 검게 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라고 해서 이전에 알려드렸죠. 자, 요런 거를 스머징 현상 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머징 현상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요런 실이 있다 라고 쳤을 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상주하고 있는 실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장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밑에 있고 천장이 위로 딱 봤을 때 천장 같은 경우는 요게 사실상 마감이 돼 있는 거죠.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뭐 텍스류라든가 아니면은 뭐 석고 이런 걸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인테리어라고 해서 일부러 마감 안 하고 노출시켜 놓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해놓고 실제 천장은 요 마감 텍스류라고 합시다. 텍스류 위에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하죠. 단순히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페이스 안에다가 우리가 덕트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덕트를 설치하고 지금 문제에 나오는 아네모스테령이라고 치고 이런 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노출용으로 돼 있어서 천장에 보면은 가끔 뭐 식당, 술집 이런 데 가보면은 에어컨 같은 게 노출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덕트도 노출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제가 알려드릴 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아네모스테령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공조기에서 이 치출 공기가 조화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서 실내로 이런 식으로 치출이 되겠죠. 근데 요 치출구 같은 경우는 이 천장 마감재에 고정을 하는데 이때
요 부분에 치출구 끝부분에 어쩔 수 없이 틈이 발생하죠. 100% 마감할 수는 없으니까 요런 틈이 발생합니다. 이때 들어오는 공기 같은 경우는 공조기에서 바로 고압으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치출되는 공기 압력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스페이스 안에 천장 내부 공간 안에 압력 같은 경우는 뭐 치출되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때요? 상대적으로 내부 스페이스 내부의 압력은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치출되는 공기가 이 압력이 낮은 곳으로 얘는 높고 얘는 높으니까 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치출되는 공기가 요 틈에 의해서 틈이 없으면 괜찮은데 틈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이 천장이 진공이 잡혀버리겠죠. 틈이 없으면 뭐 어쨌든 그냥 요렇게 해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치출되는 공기가 깨끗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보면 실내 공기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먼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유인되어서 스페이스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 공기 중 먼지들이 천장에 이렇게 들러붙는 거예요. 들러붙으면서 새까매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스머징 현상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6번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그라미 1번의 답 치출구의 명칭은 아네모스테디형 치출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치출구 주위가 검게 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스머징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흡수식 냉동장치의 원리를 고려하여 추기회수장치의 설치 목적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요 영상 같은 경우는 흡수식 냉동장치에서 마지막에는 추기회수장치를 보여주고 끝나는 영상입니다. 이전에도 많이 보셨죠? 근데 사실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그 요점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흡수식 냉동장치의 원리를 고려하여 추기회수장치의 설치 목적을 쓰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추기회수장치의 설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답은 나왔습니다. 증발기 내부의 진공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요게 답인데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흡수식 냉동장치 같은 경우는 큰 구성이 4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 둘, 3개, 4개 요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요게 발생기 또는 뭐 재생기라고도 불렀어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응축기.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증발기. 그 다음 또 옆에 있는 게 흡수기. 라고 했습니다. 물론 요 흡수식 냉동장치는 제가 일전에 엄청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서 흡수제 같은 경우는 발생기와 흡수기를 순환한다. 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냉매 같은 경우는 발생기,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를 순환한다. 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증발기 측입니다. 우리가 문제 풀고자 하면 이 증발기의 원리는 좀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응축된 액화 냉매가 이런 식으로 증발기에 들어와서 분사가 되면서 실내에 있는 쿨러 쪽으로 냉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냉수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요 냉수, 내부에 있는 냉수, 그리고 냉동장치 증발기 내부에 있는 건 냉매라고 합니다. 냉매, 순환하는 건 냉매예요. 그래서 냉매에 의해서 식은 냉수가 실내에 있는 쿨러 쪽으로 순환하면서 쿨러에서는 이렇게 팬이 딱 설치돼 가지고 요 냉수가 한 5도씨 정도 나오거든요. 5도씨짜리 냉수에 의해서 실내를 냉방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증발기 같은 경우에는 증발기와 함께 무엇을 설치하느냐 하면은 추기회수장치, 진공펌프를 설치합니다. 자, 요 진공펌프를 설치해요. 그리고 이 진공펌프를 이용해서 증발기 내부의 압력을 대략 6.5에서 7.5 mHg
수은주로 만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증발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매가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쉽게 증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진공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증발기 내부에서 쉽게 증발한 냉매가 증발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냉수의 온도를 다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5도씨 정도의 냉수를 만들고요. 실내로 들어가면 실내 우리가 냉방하기 전에 여름철 온도 한 30도 넘어가죠. 그럼 이제 이 되돌아올 때 냉수의 온도가 30도 정도로 높아져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면 냉매랑 또 열관해서 냉매는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도 증발해버리고 한 5도씨 정도의 냉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6.5에서 7mm 수은주 진공을 잡았을 때 나오는 온도가 5도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교재에 따라서는 6에서 7mm 또는 6.5에서 7mm 이런 식으로 조금씩 편차가 있긴 한데 대략 한 요 정도 5도씨로 만든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5에서 7mm 수은주라 하니까 진공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우리가 1atm 대기압일 때 760mm HG가 1대기압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압 상태에서 760mm HG인데 6.5에서 7.5면 거의 한 100배가량 진공을 잡은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진공 펌프와 함께 진공을 잡는 모든 장치들을 추기 회수 장치라고 해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추기 회수 장치 하면 진공 펌프다 이렇게 떠올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요 진공 펌프라 적지 않고 제가 문제에서 나오니까 추기 회수 장치라고 적어 드릴게요. 추기 회수 장치. 자, 이 추기 회수 장치 같은 경우는 역할이 뭡니까? 증발기 내부를 진공시키는 게 역할이다. 자, 그래서 7번 문제의 답은 증발기 내부의 진공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작업자가 작업 중 안전상 잘못된 점 2가지를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 같은 경우는 드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드릴 작업 시 안전상 잘못된 점을 찾으시오라는 건데, 일단은 제가 보여드린 영상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영상에서 처음에는 단정하게 나와요. 처음에는 그냥 강관 들고 나와서, 옷 매무새도 깨끗하게 하고 딱 잠글 거 잠그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좀 이제 옷 매무새도 좀 안 맞고 뭔가 잘못된 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드릴 작업 시에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 작업 시에는 옷이라든가 아니면 장갑 같은 게 이 원동기이기 때문에 회전체잖아요. 회전체에 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은 벗고 하는 게 안전상 옳은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드릴 작업 중 드릴의 측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작업자가 이 정면에 서서 드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릴 작업 중 작업복의 지퍼와 단추가 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회전체다 보니까 옷이 또 말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출제된 영상 같은 경우는 제보에 의하면 넥타이까지 하고 있었답니다. 이 넥타이 정말 위험하죠. 대롱대롱 하다가 확 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 영상에서는 그날 제가 넥타이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건데 실제 시험장의 영상에서는 넥타이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드릴 작업 시 구멍을 뚫을 때
여러 번 나눠서 뚫어야 되는데 한 번에 힘줘서 콱 뚫는다 이 말입니다. 요걸 나눠서 안배해가지고 뚫어야 되죠. 그래야지 날도 안 상하고 공작물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뚫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드릴 작업 중 드릴이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공작물을 옮겼다. 그래서 스위치 오프 누르면서 동시에 막 빼고 있는 겁니다. 오프하고 잠깐 기다렸다가 드릴이 완전히 정지하고 요걸 풀어줘야 되는데 오프 누르면서 급하게 막 풀고 작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안전상 위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 영상하고 실제 시험장의 영상하고는 100% 같지는 않을 거예요. 100%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잘못된 점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숙지하시고, 그리고 밑에 참고사항에 드릴 작업 시 안전수칙까지 제가 남겨뒀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장 가셨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가지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자, 그래서 8번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가, 나, 다, 라, 마 장치 중 열동형 계정기를 찾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가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리면, 가는 푸시 버튼 스위치고요. 그 다음에 나는 토글 스위치, 그 다음에 다는 셀렉터 스위치, 그 다음에 라는 열동형 과부하 계정기 또는 열동형 계정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줄여서 약자로는 THR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마 같은 경우는 리미트 스위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9번 문제에서 열동형 계정기를 찾아 쓰시오라고 했으니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이전에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요 장치의 명칭은 뭐였습니까? 오일 레귤레이터 또는 오일 레벨 조정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오일 레귤레이터 적으셔도 되고요. 오일 레벨 조정기 적으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오일 레귤레이터의 역할을 한 번 더 짚고 마무리를 하자면 요 압축기가 있고요. 압축기 쪽에는 피스톤도 있고, 그리고 윤활유도 들어있다라고 했죠. 요게 오일입니다. 오일, 윤활유. 그래서 요 윤활유가 이제 토출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게 토출측이다라고 했을 때요. 토출측. 이 윤활유가 냉매랑 섞여 나가버리게 되면 장치에 악영향을 입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도 있긴 있죠. 윤활유가 돌아다니면서 윤활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윤활도 골고루 해주기는 하는데, 보통 보면 윤활유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버리게 되면 윤활유의 양이 줄어버리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윤활이 안 되고 내부 피스톤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토출가스 온도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오일이 열화 탄화할 수가 있어요. 그 탄화된 찌끄러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연마된 요 사이드 부분에 붙어버린다 라던가, 혹은 이 팽창 밸브와 같은 좁은 구멍 있죠. 그런 곳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활도 제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압축기가 고장나고 냉동장치가 고장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요 오일은 빨리 회수해주는 게 좋아요. 이걸 배출해준다기보다는, 물론 암모니아에서는 배출하는데 프레온 냉동장치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보통 보면 프레온 냉동장치는 이렇게 유분리기를 딱 설치해가지고, 요 유분리기에서 기체는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렇게 그리면 오일은 하부에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거고, 기체 냉면이 이렇게 떠 있다가 이쪽 토출 배관 쪽으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여있는 윤활유를 이렇게 되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윤활유에 의한 악영향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요건 그냥 단순하게 소형 냉동 장치일 때는 그냥 요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극소형 가정용 에어컨 같은 경우는 유분리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윤활유가 개통이 좁다 보니까, 개통이 짧죠. 개통이 짧다 보니까 윤활유가 바로바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대형 장치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런 이제 윤활유 양이 늘어나고 압축기의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요런 유분리기 한 대로는 케어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분리기를 설치하고 별도의 뭐를 설치합니까? 오일 리시버를 설치하죠. 요게 오일 수신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오일 리시버. 리시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분리기도 영어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일 세퍼레이터라고 했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일 수신기 리시버를 설치해가지고 이 윤활유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리시버 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리시버 쪽에서 1차적으로 윤활유를 받아주겠죠. 받아준 상태에서 이 흡입 라인 쪽에 여기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오일 레귤레이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오일 레귤레이터. 그리고 영어로는 말 그대로 오일 레귤레이터. 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러면 이 오일 수신기에서 오일을 한번 받았다가 흡입 라인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일 레귤레이터는 내부에 플로트가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오일 레귤레이터 내부의 유면에 의해서 동작은 하는데 이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윤활유의 압축기 내부의 윤활유의 양을 제어한다기보다는 유압을 제어한다라고 했어요. 유압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기 내부의 압력은 항상 급변하기 때문에 이 유면계를 설치해서 눈으로 본다라는 건 사실상 힘들다라고 했죠. 그래서 압력계를 설치해서 유압을 이용해가지고 요거를 컨트롤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일 레귤레이터는 요 플로트에 의해서 레귤레이터 자체의 유면을 제어하지만 결국 목적은 뭡니까? 압축기 내부의 유압을 제어한다, 조정한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꼭 기억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일 레귤레이터의 그 역할로 나왔었으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런 개통도가 오일 레귤레이터, 오일 레벨 조정기의 역할을 설명하는 개통도였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사실상 압축기가 한 대 같으면은 이 유분리기 한 대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오일 수신기도 사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대형 장치로 가면 어떻게 되죠? 압축기의 대수가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의 대수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이 압축기의 토출 라인은 사실상 이 유분리기 토출 라인 쪽에 다 연결이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전부 토출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해 두고 이 유분리기 한 대로 이 압축기가 예를 들어 4대가 있다. 이 4대를 다 통제하기는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오일 레귤레이터, OLC라고 하는데 오일 레벨 컨트롤러죠. 그래서 OLC가 흡입 라인에 설치는 되어 있지만 유분리기 한 대에서 각 단에 알맞는 유압으로 보내주긴 힘들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분리기 내부에 윤활유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분리기에 윤활유가 또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각 단의 압축기 압력이 계속 변한다라는 거죠. 이 4대가 모두 압력이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윤활유를 컨트롤하기에는 유분리기 가지고는 어렵더라. 그래서 유분리기에서 일단 모아는 주는데 2차적으로 리시버에 보내는 거예요. 리시버에서 딱 담고 있다가 각 단의 알맞은 유압으로 보내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시버에서 한번 딱 담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내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OLC 쪽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단에 알맞게, 각 단 압축기의 유압에 알맞게 리시버에서 한번 모아다가 보내준다. 그래서 요 오일 리시버가 필요하다. 오일 수신기라고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런 이제 개통도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오일 레귤레이터는 워낙에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10번 문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은 오일 레귤레이터 또는 오일 레벨 조정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